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 TV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영훈의 역사비평 시리즈로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반복되는 독도 분쟁이 되겠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어서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분쟁의 발단은 도쿄올림픽입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올림픽 성화가 봉송되는 코스를 나타낸 지도를 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인데요. 여기에 독도가 표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오른쪽 지도의 그 왼쪽 위 빨간 부분인데요. 얼핏 보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일본 지도를 캡처해서 축소를 한 것인데, 저런 식으로 비율로 축소를 해서는 보이지 않는 크기의 조그마한 해중의 바위 암초다, 섬이다. 그게 독도죠. 일본말로 다케시마입니다만은, 그것을 굳이 확대해서 보니까 독도가 보인다. 이거는 독도의 영유에 대한 일본의 야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이 사전에서 보는 분인데, 이 성신여대의 서경덕이라는 교수분입니다. 이분은 제가 저희 동료 연구자들과 이승만 학당을 중심으로 해서 편찬해낸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서 이미 한 차례 언급된 분인데요. 이분은 한국을 외국에 홍보하는 어떤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보여드리는 이 화면 사진을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그 광장의 전광판으로 제시하면서, 일정기에, 일본 탄광에서 징용당해서, 강제연행당해서 노동했던 우리 조선인의 모습이다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군함도라는 영화를 기억하고 계시겠는데, 그 영화의 홍보, 광고물로서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저 사진을 제시를 한 분인데, 뒤늦게 이 사진의 실체가 이 사진을 찍은 사람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사이토 고이치라는 일본인 작가가 1950년대에 큐슈에 있는 이 지쿠호라는 탄광지대의 폐광에서 이 버려진 어떤 잔맥이랄까, 그것을 캐묻고 있는 일본의 가난한 서민의 모습을 그들의 애환을 찍은 사진이죠. 이것을 1930년대, 40년대 일정기에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의 광부의 모습으로 국제적으로 널리 소개했다가, 뒤늦게 작가가 이를 항의를 하고 해서 취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저희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서 이우연 박사가 지적을 했는데, 그때 저는 이 서경덕 교수란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독도 분쟁에서도 이분이 자기 홈페이지에 조금 전에 소개드린 올림픽 성화 봉송 지도에 보일락말락 찍혀있는 독도를 찾아내곤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마 지난달 21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며칠 지나니까 한국 언론이 한국의 정치가가 이에 반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의 언론이, 주요 언론이 이를 이제 중계 보도를 했죠. 서경덕 교수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항의 메일을 아마 개인 자격으로 발송한 것 같고요. 그런 사실이 이제 언론에 대해서 보도를 통해 되니까 한국의 유력한 정치가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분은 전직 총리자 현 집권당의 대표까지 역임하시고, 지금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분이죠. 이분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다. 독도는
일본이 끝까지 그 지도에서 독도의 삭제를 거부한다면 정부는 올림픽 보이콧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그 하루 뒤인가는 역시 전직 총리이자 지금 대통령 후보, 또 전직 국회의장이기도 했죠. 가장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영향력 있는 정치가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인데, 이 역시 대통령 후보로서 요사이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는 일본 올림픽 지도에 표기한 독도를 삭제하라, 끝까지 거부한다면 올림픽 불참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저놈들 고약하고 치사하다, 이런 거죠 막말까지 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뒤이어 한국 정부가 또 대응해서 외교부 장관이 서울에 주재하는 일본 대사관의 총괄 공사를 초치하기도 하고, 또 한국에 대한 체육회가 일본 도쿄올림픽에 또 항의하는 어떤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드디어 어제는 집권 여당의 그 132명의 국회의원이 일본을 비난하고 독도를 끝까지 사수할 의지를 밝히는 결의안을 국회에다 상정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소동을 보고 또 이 소동에 대응하는 서경덕이라는 분으로 대변되는 지식인의 양태, 그리고 이를 취급하는 언론의 자세, 그리고 유력 정치가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는 좀 우리 한국인들이 좀 더 성숙한 다른 양상의 대응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서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2년 전과 1년 전에 반일 종족주의와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는 두 책을 편찬을 했습니다. 저와 동료 연구자들이 이 책을 편찬하면서 한국인의 그 일본에 대한 어떤 그 이해나 자세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두 책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를 관한 글을 썼는데요. 두 편 합쳐서 모두 5편의 장을 제가 독도에 관해서 썼습니다. 첫 번째 책에서는 한 편인데요. 다소간에 소략하고 또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이를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뒤편의 책에서는 아예 독도의 토탈 히스토리랄까, 홀 히스토리를, 전사를 아주 체계적으로 썼습니다. 이 쓰면서 위안부 문제 하나로도 족한데 이 독도 문제를 내가 꼭 건드려야 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책에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는 영토 문제죠. 영토 문제는 이성적 토론과 타협의 대상이 되기 힘든 만큼 이거는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그 정치적 위신과 관련된 문제고, 이것은 일종의 활화산과 같은 폭발을 하게 되면은 무서운 어떤 열기로 국민을 통합하고 동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영토의 수호를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각 나라는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면 젊은이들이 동원되고 나라를 위해서 죽죠. 그런 마당에 무슨 이성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분석과 비판,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독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많은 고민 끝에 결국은 발언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편의 글을 모두 썼고요. 저는 마치 얼음장을 쪼개듯이 제 나름대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논리로서 기존의 통념에 대한 비판했다, 통념을 해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스스로 자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몇 사람의 연구자들이 또 글을 쓰고 반응을 보였습니다만은 제가 사료를 하나 잘못 뭐 해석했을 수 있어서 제가 바로 공개적으로 바로잡은 것 이외에 제 논리의 하자를 저는 아직 지적당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를 비판하는 글은 뭐 실정적으로는 사료적으로는 이 교수의 말이 옳은 것 같은데 뭐 독도를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독도에 대한 애국적인 어떤 관점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훈계 쪽의 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의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을 한 처지고 그에 대한 어떤 지난 2년간의 경과를 봐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책임성 있게 한마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시 그와 같은 어떤 약간의 오해에 따른 어떤 소란의 위험성을 무릅쓰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우리 한국인이 보다 선진적인 사회와 정치를 건설해 가기 위해서 이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앞에 두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여기서 뭐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지금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의 고유한 영토다라고 주장을 할 때 크게 내세우는 근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산도라는 겁니다. 이 울릉도 주변에 우산도라는 섬이 있었는데 그거는 울릉도 주변의 섬이라고는 뭐 독도밖에 없으니까 우산도가 삼국사기 이래 우리 역사 기록에 나타나니까 역사적으로 오래된 우리의 영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1900년 10월 달에 대한제국이 이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이 행정단위로 성격을 하면서 부속하는 도수로 죽도, 대나무 죽, 그러니까 대나무 섬과 그 다음에 석도, 돌석자, 뭐 돌섬, 이 두 섬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섬이라는 게, 석도라는 게 바로 독도다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근거를 내세우면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어떤 유력 정치가의 발언 속에서도 그런 말이 있고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한국의 땅이었음을 의심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자체가 사실상 논리적으로 파고들면은 근거가 없다, 환상이다,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 논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제 책을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강의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제가 뭘 썼는가를 확인을 해 봤는데 제가 논리적으로 빈틈이 있거나 앞뒤가 모순되는 그런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또 저를 비판한 몇 편의 글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저는 유효한 비판이라고 생각되는 글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산국이 환상인가? 원래는 울릉도에 우산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탐라국이라는 나라가 있듯이요. 그래서 제주도를 가지고 탐라도라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울릉도에 우산국이 있었는데 이 우산국이 소멸한 다음에 우산도라는 어떤 지역 명칭이, 섬 명칭이 생겨났는데 이 두 개는 같은 겁니다. 이 원래 울릉도와 우산도는 같은 섬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문서나 학자도 쭉 19세기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15세기 이래로 우산도라는 것이 별도로 울릉도와 육지 사이에 있는 울릉도만한 섬이다라는 환상이 생겨나서 이것이 그대로 쭉 내려왔습니다. 18세기가 되면은 옛날에 그 삼국사기에 있는 우산국은 울릉도와 우상도라는
두 섬을 통합한 나라였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환상이 완성이 되고, 우산도는 울릉도만큼 크고 비옥하다. 뭐 이런 환상. 이 18세기에 그런 환상이 오히려 강화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우산도를 송도라고 마츠시마라고 부른다고까지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우산도가 어디에 있는 우산도인지 한 번도 이것을 탐사하거나 그 위치를 확정하거나 크기를 조사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대로 1908년까지 정보문헌비구라는 책에 발간이 되는데, 지금의 울도구는 옛날에 울릉도와 우산도를 합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되고 있어요. 1905년에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거와 전혀 무관합니다. 우산도가 독도로서 1905년에 일본에 빼앗겼다면 이런 서술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버젓이 1908년까지 조선 왕조를 잇는 대한제국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912년이 되면은 울릉도 주민이 울릉도가 좁아서 못 살겠다. 울릉도 가보세요.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야, 우산도가 이 근처 한 20km 내에 있는데 우산도를 찾아서 이사 가자. 그걸로 이주하자 하는 그러한 탐사대가 조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했죠. 이 1912년에 그 우산도 탐사 노력의 실패를 마지막으로 해서 우산도는 우리 한국인의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환상이 소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살아난 것이 오늘날 독도 분쟁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죠.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세하게 소개하면 끝이 없으니까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석도가 독도라는 걸 또 저는 말이 안 된다. 이건 돌석자고 홀로 독자입니다. 우리나라가 한문의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 중에 하나인데, 돌석자와 홀로 독자를 구분 못해서 저렇게 차음을 해가지고 돌도를 독도라고도 불렀는데 독을 한자로 표현하니까 저런 식으로 됐다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 책으로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기존의 독도 논의에서 제가 가장 이거는 참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한 것은, 독도를 우리 영토로 편입시킨 분이 누굽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1월 달에 독도를 우리 영토로 편입시켰어요. 그분이 왜 그런 일을 했는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보다 더 위선적인 게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막상 독도를 편입한 분이 왜 편입했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을 불신했다. 남한에 남겨진 재산을 찾으러 언젠간 다시 들어올지 모를 침략 근성의 나라다. 공산권과도 아무런 그릴 것 없이 수교를 하고 있다. 이런 일본을 끝까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협상의 교두보라도 강력하게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서 20세기 한반도 역사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계속 강조를 해온 분입니다. 해방을 시켜줬지만 분단도 시킨 것이 미국이다. 정부를 세워놓고 무책임하게 군대를 철수시키니까 또 전쟁이 일어났다. 해방되고 나서 메가드 라인을 꺼가지고 독도를 한국 영토에 편입시켜 놓고, 이제 52년 4월 달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맺어져서 일본의 주권을 되돌려주는 그 단계에 가서는 또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떼낸다. 강대국 마음대로 후진국의 영토를 붙였다 뗐다 하는 이런 일은 내가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아무리 약소한 시행국이지만 국격은 고수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독도 편입은 미국의 높은 코를 비틀어버린 당대 어느 정치가도 엄두를 내지 못할 이승만만이 부릴 수 있는 심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고귀하게 평가를 해야 되죠. 개성을 해야 됩니다. 저희 이야기를 두고 저 사람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많이 있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만 학당의 교장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의 독도 영유의 정신을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신생 대한민국의 국격은 고수되어야 한다. 울릉도에서 보이는 섬이지 않느냐.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할 때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일본한테 빼앗긴 섬 아니냐. 이제 다시 되찾아오겠다. 그런 것. 그리고 강대국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신생국의 영토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미국의 높은 코를 비틀어버린 후진국의 어느 정치가도 엄두를 내지 못할 외교, 이승만의 독도 편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일본과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일본은 우리보다 좀 더 빨리 근대화를 한 나라로서 이미 1905년 1월 달에 그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저간의 경위에 어떻든 간에 그건 객관적인 사실인데요. 따라서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이 자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탈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일본인의 입장이에요. 그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일본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전쟁을 해서 일본을 꺾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현대 문명사회에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양국의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타협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의 또 미략이 등장을 하죠. 이것에 대해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서 자세히 소개를 했습니다. 양국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서로 자기 주장을 하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장래의 어협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에서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을 공동 수역으로 한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업협정이 만료가 되니까 이걸 다시 개정한 게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현명하게 이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양국의 분쟁을 잘 타협을 해서 지금 공동 수역으로 수역에 관한 현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점거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정축은 하지 않는다.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일본이 인정한다. 그러나 공격적인 행위는 더 이상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양반 간에 큰 타협을 해가지고 1965년에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한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피하고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할 방법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토 문제는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이게 나라의 근본적인 위신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이후 양국 간의 협력의 한 시대를 열었고 한국의 고도 경제 성장, 오늘날 참 세계 10위의 경제를 건설하고 있는 것은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이 참 비교 어떤 그 지정학적 우위, 지경학적 그 비교 우위, 이거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바로 일본과의 그 협력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도 중요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이 조국 근대화, 이 경제 성장을 위한 어떤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의 어떤 그 현실적 필요에 기초한 어떤 독도 미략의 이 정신, 다시 말해서 상호 존중, 배려의 정신 아닙니까? 이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우리의 현대사가 전개된 거예요. 그걸 왜 우리 스스로가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파괴됐는가? 김정삼 정부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입니다. 중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크게 이 문제를 참 대승적인 차원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타협을 했다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 문제는 우리의 주권사항이다. 주권사항은 양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독도에 대한 공격적인 어떤 행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민간인 관광을 하고요. 독도 경비대를 정설을 하고, 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독도를 둘러싼 육해공군 해군의 종합적인 방위 어떤 훈련까지 했지 않습니까?
독도에 접근하는 일본의 항공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미사일을 발사할 어떤 조종사격까지 해서 큰 소란이 일지도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의 건국 정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조국 건대화 정신 모두 다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반복되는 어떤 독도 분쟁의 양상은 한국의 지식인, 언론, 정치의 천박한 미건성, 인기 영합주의, 그리고 무책임하고 난폭한 언어 문화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교수가 자기 개인 이름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메일도 보내고 항의를 합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설진데 굉장히 중요한 과오를 범한 적이 있는 또 스스로 자인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의 행태를 또 언론이 무엇이 큰 사건이라고 보도를 합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유력 정치가가 어떻게 해서 막말을 하면서까지 국민들에게 올림픽을 보이콧하자. 이 올림픽을 참가를 위해서 준비해온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리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그렇게 보겠습니까? 다 인기 영합주의죠. 책임을 질 수 없는 말입니다. 또 국회의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국회 결의를 하고, 국회 결의라는 건 한 나라의 최고 수준의 결정입니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난폭한 언어 문화,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저는 우리 국민들의 그 여론은 오히려 침착하고 신중하다. 국민들은 신중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쟁을 관리하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독도 영유에 대한 어떤 주권적 의지는 명확히 하면서 벌써 이게 몇십 년 된 김영삼 정부 때로 따지면 30년, 노무현 정부 때를 따져도 벌써 20년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꼬투리 잡을 것은 일본 교과서를 비롯해서 구글의 맵이라든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독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도에 그 보일락 말락 표시 안 한 것 갖고 분쟁을 이렇게 삼을진데 우리는 분쟁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쟁의 제기, 주체, 의도, 국내의 파장을 고려해서 이것을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까지 한 중요 정치인이 이렇게 이 반응을 하는 거 보고 이 나라가 이 분쟁을 관리할 매뉴얼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래서는 정부가 아니고 외교부가 아니죠. 좀 그런 것을 자제에 좀 매뉴하고, 그리고 정계, 관계, 그리고 언론계가 공유를 하는데 이 문제를 앞으로 현명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독도 역사에 대한 공부가 절실합니다. 이 반일 종족주의와 반일 종족주의 투쟁 책 좀 읽어보시고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을 계속해서는 국제사회로부터 자꾸 소외되죠. 그 무엇보다도 이승만 대통령이 왜 독도를 편입시키는가, 그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훌륭하게 타협을 했던가,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자세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두 나라 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문화가 틀리고 역사적 배경이 틀려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미래를 본다면은 상호 협력하는 동아시아 자유민주 사회와 시장경제를 건설해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큰 목표 아닙니까? 그 목표를 추구할 때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통일도 저는 가능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큰 목표를 두고 양국이 당면한 분쟁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행정적, 정신적 매뉴얼이 필요하다. 제가 그것을 오늘 한번 강조를 드리고자 이영훈의 역사 비평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